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상을 하셨겠지만 금리는 일단 동결이 됐습니다. 2.75%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10월, 11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고 올해 2월 들어서도 한번 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에는 좀 주춤하면서 멈췄죠. 이번에도 역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그런 다음에 시장에서는 또 부동산 불안 이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 관세 여파가 지금 시장을 막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 더 보고 미국에서 어떻게 또 결정을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기준금리는 2.75%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동결 결정을 내리게 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결 배경과 더불어서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리 결정 시장에선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거의 동결을 할 네네.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의 이 동결의 배경은 뭐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예상은 동결이 우세했지만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시장 매수로 인해서 혹이나 오늘 인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르는 성장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것 때문에 또 인하를 막판에 접지는 기관들 특히나 외국계들 중심으로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미국 관세 정책도 지금 90일간의 유예에 들어갔고 다음 주에 또 협상이 있죠. 이에 따르는 경기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불확실성이 잔존한 가운데 국내 역시나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 급락을 하면서 환율이 많이 안정화됐으니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이 진정돼서 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10원 이상, 10원에서 20원씩 움직이는 외환시장은 절대 환율의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의 안전성이나 그리고 또 앞서 토지거래 허가제 이슈 때문에 지난 2월, 3월 부동산 서울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들이 들썩거렸죠. 과도하게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를 낮춰주면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주다 보면 이 돈들이 또 되는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금융 안정 측면에서 또 속도감이 중요하죠. 지난 2월에 인하를 해줬으니 연속 인하를 해서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도 일부 통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는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나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불확실성을 좀 점검해야 되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룸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번은 좀 신중하게 대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환율이 한 달 사이에 1,410원에서 1,480원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말씀해 주셨더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게다가 관세 전쟁, 미국 FMC 이슈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기준금리 동결 배경 말씀해 주셨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우리는 나쁜 경기 여건 때문에 전일에도 국고 3년 금리가 지금 3년짜리 만기 채권이죠. 2.3%대까지 진입하니까 현 기준금리 2.75보다도 채권 시장이 많이 앞서간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좀 이따 11시에 하는 총재 기자 간담회를 하면 아마 드러나겠지만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사이클상에 한국이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밝힐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의 파월 의장도 지금 최근에 불안한 미국의 여러 금융시장 환경이나 이런 여건을 보고도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겠다. 그럼 미국의 정책 스탠스와 보조를 맞추면 우리도 일단은 이번 달 동결하고 다음 달 5월이라든지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기대는 열어둘 텐데 한미 간의 금리 차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역시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때 적정하게 보는 적정금리
대략 2% 중반 내외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느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룸들을 좀 제한적으로 놓고 가면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좀 앞서 움직인 경향이 있고 통화정책 쪽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대선 국면 이후 정부가 얼마나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이번 주에도 추경이 결정이 났지만 산불 중심으로 한 12조 원 정도 우리나라 GDP의 대략 뭐 0.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뭐 3월 달에 유럽은 10년 동안 GDP의 10%, 중국도 올해 양에서 GDP의 4% 이상의 재정 정책을 동원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섰는데 우리도 지금은 통화 정책 완화 쪽 기대도 유효하긴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그런 차원에서 재정 정책의 중요도가 올해 대선 전후로 해서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질 거다. 거기에 맞추는 폴리시 믹스 차원에서 통화 정책이 하반기에 가져갈 수 있는 여지, 룸 정도도 좀 확보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런 힘들이 더해진다고 하면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 우려들이 크지만 그동안 좀 과하게 떨어졌던 채권 금리 쪽보다는 오히려 경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같은데 또 이제 이런 산업적인 지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일부 효과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들을 가져가야 되는 시장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될 때다. 지난 2년간은 정부가 돈을 쓰는 나라들의 증시가 좋았다는 점들을 또 상기해 볼 만한 시점으로 이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경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어쨌든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오늘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5월 말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또 대선과 굉장히 또 가까운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향후 전망? 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뭐 이달에 차라리 대선 앞두고 뭐 인하를 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근데 과연 대선 결과가 누가 승리를 하고 그 금리를 그 직전에 내린 게 어떤 효과를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결정한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들을 감안해서 다음 달에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3개월 이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회 수나 오늘 또 인하의 소수견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달 뭐 5월에 대선 직전이라고 해도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한 부담은 덜하게 할 거고요. 오늘의 동결은 뭐 향후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중립금리 수준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의 여지 정도가 남은 게 아니냐. 뭐 지금 2.75에서 2% 이하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좀 카드를 아껴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5월에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하는도 지금 기존에 1.4% 정도 보고 있던 걸 또 낮출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부양적인 스탠스에 한 번 인하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5월은 인하를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반기에 대선 이후 재정정책의 활용도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한 차례의 금리 인하 정도는 또 유효하게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의 통화정책 기대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아시는 바대로 금통위 앞두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사실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관세 정쟁 너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그게 경기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베팅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건 하나의 좌표로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결국 경기 침체 관건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해석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야 할지 해석을 해야 할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이슈,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브리핑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이번 주에 계속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선 정책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 홈닥터, AI 홈닥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료 AI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랐다면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이 있고요. 범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상에서 지지율이 1위가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개헌 관련된 이야기. 조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여기에 세종시를 임기 내에 행정수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로 이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공약성 메시지를 올리면서 시장에서 또 개헌과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퓨리오사 AI 얼마 전에 이재명 예비 후보가 방문했죠. 이러다 보니까 창투사와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웹툰이 지금 정책도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내일 이재명 예비 후보가 웹툰 관련된 기관에 방문한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동선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영향을 받고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붙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의 포인트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고요.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은 좀 주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반도체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줍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오늘은 우리가 잘 버텨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어쨌든 하방을 지켜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양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2차 전지도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외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모멘텀 봤는데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태양광 소재들은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엔터, 컨텐츠, 여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대중국 관련된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최대 협상 카드가 된 엔비디아.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중국에다가 H20 칩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정규장에서도 6% 넘게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칩 회사들도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칩 업체들도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고 $100도 지금 조금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간밤에 ASML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ASML도 이런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관세 전쟁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1분기에 순주문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한 48억 달러, 49억 달러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문 잔고가 39억 달러, 그러니까 40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역시 ASML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좀 이슈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HBM 동맹이 굳건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조금씩 틀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TC 본더를 지금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 비전 쪽에서도 좀 받는다,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두 회사의 이 동맹 관계가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우리 직원들 빼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약간의 노이즈를 주면서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미국 뉴욕 증시 급락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0.6% 상승하면서 55,000원 선인데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는 15,000주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7만 주 정도 외국인의 매도는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0.3% 그래도 강보합 수준의 상승권은 유지를 하면서 17만 4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세미텍에 대한 관련주, 하나비전 이렇게 오늘 근데 동반 이제 오름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8년 뭐라고 할까요? 동맹이 깨졌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티스본다라고 해서 디램을 수직화하는 그런 굉장히 HBM 제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티스본더 장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북미에 관련된 제품, 북미향 제품 같은 경우에 대만 팩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고 해외 수출 차질 없다라는 사실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에서 해석해 보자면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동맹이 깨진다라는 얘기 그런 불협화음은 있어도 어쨌든 핵심 장비를 갖고 있는 거니까 오늘 7% 상승하면서 69,700원 선까지는 반등세로 보였다라는 흐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세미텍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비전 3.7% 상승하면서 56,200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다시금 들어와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HBM, 그러니까 6세대 레이저 4 이런 부분에 두뇌에 해당되는 로직 같은 거, 테스트, 파운드리 기술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무난하게 수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있지만 6세대 제품,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디램 설계가 잘못돼서 생산 테스트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슈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흐름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심태, HBM 관련주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게 이제 HBM 기판을 만드는 회사니까 큰 부담 없이 16,720원 선에서 오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좀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친환경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면세,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를 관세를 면제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자, 미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1,039개의 관세 면제 품목이라고 해서 이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니까 미국이 직접 생산하기가 어려운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1,000개가 넘는 품목들을 보니까 미국이 직접 만들기는 어려운 것들, 이런 거에는 본인들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정가되는 부담을 받기 싫어하겠죠. 이것들의 1,039개의 품목의 금액을 한번 책정을 해보니까 945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 안에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찾아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시장에서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이나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임무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가가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OCI가 가장 시장에서 반응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OCI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서 만들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렇게 리스트, 나라별로 리스트 쫙 발표를 할 때
동남아 국가들의 관세가 꽤나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상호 관세는 유예시켜줘서 10%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예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OCI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의 태양광이나 웨이퍼도 강하게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이러면서 상계 관세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중국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 종목들로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상승 탄력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상승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오세이 홀딩스가 1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침에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9만 원 이상으로 올려 잡았더라고요. 일단 오세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요 예상치 대비해서 못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예상치 라인보다 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전 분기 재고 평가 손실 환입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정비 이쪽이 절감이 돼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봤더라고요. 자, 오늘 OCI 홀딩스 67,100원 선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미국 쪽 모듈 가격 상승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의 셀이나 웨이퍼 새로운 생산 공장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22,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성 ENG 6.5% 상승세 보여주면서 1,365원 선 보여주고 있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에너지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데 각각 5%에서 6%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선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선 정책 관련 주들이 지금 순환매 돌면서 빠르게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AI와 관련된 퓨리오사 AI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AI 칩 아니면 창투사,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막 튀어오르다가 그 다음 턴으로 의료 AI 아니면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제부터 방산주가 다시 가기 시작했고 오늘은 웹툰이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그 수혜가 계속 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는 정책, 공약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수급이 쏠리고 지금 시장이 관세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왜 웹툰이냐? 웹툰 콘텐츠가 또 왜 올라가느냐? 자,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내일 대구의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답니다. 아직 방문도 하지 않았고 내일 여기에 방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정만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웹툰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수혜주가 뭘까? 관련된 웹툰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미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재명 예비 후보가 방문을 한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방산주는 뭐 워낙 실적도 좋고 좋은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대선과 관련된 정책으로 또 엮이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어제 나왔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들의 말말말 행보 이런 동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대선 후보들의 일정표를 받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테마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고 하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웹툰 컨텐츠도 올라가는데 오늘은 엔터주들도 올라갑니다. 엔터주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또 한 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8년 만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된 또 종목들, 엔터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3인조 래퍼 그룹인데 호미들이라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국 우한에서 실제로 공연을 했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한령 완화 조짐, 이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중국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툰이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시장의 특징주이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중동 진출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는 부분인데 워낙 이제 다양한 장르의 웹툰과 웹소설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탄탄한 독자층을 보유한 것으로 좀 유명하죠. 오늘 그 기대에 힘입어 13% 가까운 지금 이 시간 급등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3,92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도 웹툰 기반으로 한 IP 제작사예요. 7.4% 상승세 있는데 여기는 이제 네이버 웹툰에 작품을 공급하죠. 그런 의미에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무협 IP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이버 웹툰의 무협 관련해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5% 상승세.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다수의 작가와 그리고 콘텐츠를 보유한 대표적인 콘텐츠 관련주로 잘 아실 것 같고요. 현재 6% 상승하면서 18,21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핑거 스토리로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인데요. 올해 4%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웹툰 콘텐츠 관련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 낮추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 테마 일러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뉴욕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데일리오 파트너와 함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 진행되는 동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결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요. 오늘 함께하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개장 전에는요. 우리 시장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요.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 선물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장 막판에 2시 반부터 3시 반, 그 1시간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 어저께 그렇게 그 마이너스로 끝나고 오늘 그 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 걱정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일단 요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최악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미중 간에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중국도 다 우리 고객인데 이 고객들끼리 우리 가게 앞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참 난감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관세 전쟁도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일정 어느 정도 부분을 현금화하고 대기하시면서 좀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그 어저께 이제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 정부 정책, 미 연방 정부의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워주고 있면서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그걸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그냥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말을 드리자면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소리는 미국 시장 내에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소리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큰 폭으로 한 3% 이상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늘 저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오늘 타임, 요번 그 4월 달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였는데 우리는 또 동결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좀 실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4월 달에 못한 금리 인하를 5월 달에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21원, 21원, 22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그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을 때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그래도 그 금리를 인하를 한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타임을 좀 놓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 미 국채를 판 돈이 대부분 다 이 금 선물이나 현물을 사는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이 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 말뜻은 시장 내에 있는 이런 자금들이 위험 자산인 이 주식보다는 안전 자산인 금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이 내 자산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금 차트가 나왔는데 1월 달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게 그 금통위 앞두고서 원달러 환율이 개장할 때 10원 이상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 넉 달 만에 1,410원대에서 출발을 알린 건데 현재 보니까 다시 20원대 위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금통위 결정이 나자마자 이렇게 환율이 좀 바뀐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네. 현재 한국은행이 여러 번 실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네.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해 안에 한 2, 3회 정도는 인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달이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왜냐면 이번 달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470원, 80원대 가격이 올라갔었으면 원달러 환율이 그랬다가 이게 순식간에 이게 미중 간의 이런 그 뭐랄까요 또 통화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 때문에도 미국 달러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네. 달러가 약세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원달러로 1,42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 그나마도 다시 또 올라가도 1,450원 정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이 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통위가 지금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를 더 우려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을 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쪽을 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이 한국은행이 여러 번 말씀이지만 실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5월 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또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 달에 그 금리 인하를 못했는데 과연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도 지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대선 그 조기 대선에 대한 이 대선 공약들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어느 유력 정치인이 또 유력 요번에 대선에 나올 후보자가 이러한 정치 공약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돈이 몰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정치인 테마주와 또 다르게 대선 공약으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들의 세금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장기간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AI 홈케어 같은 것들 말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고요. 또 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 국방과학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여기서 이제 K방산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 K방산을 글로벌 4대 그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한국 항공우주 KF-21을 만드는 우리
그 보라매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분담금을 내기로 했던 게 1조 3천억인가 그랬는데 1조 6천억인가 그러는데 6천억만 내고 1조를 못 내겠다 해가지고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아랍에미레이트 UAE 쪽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쪽으로 파트너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우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일부 판매를 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수출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카이가 내년부터 우리 공군에다가 KF-21을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수출형 모델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인도네시아도 수출하고 아랍에미리트 쪽도 수출하고 이런 KF-21에 대한 수익성 있는 수출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장관이 G20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날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이런 협의를 나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서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내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현금화해서 현금을 쥐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 여전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빠지면서 3,261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보합권 출발입니다. 0.05%가량 오르면서 21,066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백악관이 중국 관세율 최대 245%까지 매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지금 싸움이 두렵지 않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 특히나 정책 관련 기업들이 조기 대선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주목을 받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기업들 상승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된 기업 방산주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섹터로 보안주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보안주 어떠한 부분 보고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색에 사서 빨간색에 파는 겁니다. 지금 보안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보안주들은 지금 가만히 올해 들어와서 주가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하방을 야금야금 올려가면서 지금 상승을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 보안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줄 때, 즉 예산을 그 전년도에 확보를 해야만 이 집행이 되는 그런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을 했고 이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뤄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면서 이게 하나 또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 수사를 협조했던 것들이 바로 보안주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몇백 명의 이러한 범죄자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보안주에 대한 투자 얘기 나오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양자 암호 보안, 특히 미국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유명하지만 우리 한국은 양자 컴퓨팅의 여러 가지 기술 분야 중에 우리는 양자 암호 관련된 분야에 우리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센즈랩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인 페이크 체크라는 그런 상품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국내 양자 컴퓨팅 유일한 업체인 SDT와 함께 양자 보안 기술 공동 개발 협력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신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신시웨이는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AI 기반의 클라우드
그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보안 회사들을 가만히 보시면 올해 1년 동안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보안 회사들은 이런 그 양자 컴퓨팅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적,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안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수혜주로 오늘 보안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속보가 나오는데 금통위 기자회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 전망치 부합할 거다, 가계대출 증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유력 대선주자의 언급이 나오면서 네. 만약에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네. 이로 인해서 갑자기 좀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금통이 그러니까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더 못하지 않을까. 못하죠. 네, 돈이 풀죠.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은 네.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려면 네. 시장 내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장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계부채라는 게 굉장히 네.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요. 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라는 게 말 그대로 부채가 많으면 갚아야 될 이자들이 많고 이 소비를 못하는 가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경기는 침체로 빠져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이라는 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을 갚아야 될 이러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가계부채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환자를 좀 살려놓고 한숨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통위가 말하는 것도 뭐 전반적으로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뭐 대외 여건 악화돼 있는데 부채는 높고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채를 잡는 게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대외 여건의 악화의 가장 큰 게 미중 관세 전쟁인데 그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는 섹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관심 있게 바라보는 섹터가 히토류를 선택하셨는데 히토류를 카드를 중국이 꺼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비관세 장벽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이 미국 워싱턴에서 일단 이 중국이 중요 핵심 중히토류 그 광물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미국이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F-35 전투기를 만들 수도 없고 잠수함을 만드는데도 꽤 많은 이 히토류가 사용됩니다. 이 말뜻은 미국의 국방력 강화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히토류에 대해서 무기화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업체들, 중국 내에 있는 히토류 업체들을 하나로 크게 합쳐서 그 대기업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대기업을 하나를 통해서 이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해서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히토류는 조절이 될 수 있고 어떤 그 해외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전부터 예전 1기 때 한번 히토류에 대한 이 무기화를 감지를 하고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바텍 같은 업체는 원래가 중국에 히토류 광산을 갖고 이제 히토류 사업을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자석을 만들던. 그런데 이 업체가 오히려 동남아 지역이나 다른 중국 외 지역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또 연구 자석, 그러니까 히토류가 필요 없는 연구 자석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현대 모비스와 함께 전장 부품 중에 핵심적인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를 공동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히토류 자석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린 리소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히토류 그러니까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온 덕분에 우리는 중국이 당장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특히 자석 종류에서는 히토류를 대체해서 이런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것들을 갖고 대응할 수가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히토류 관련주, 그러니까 히토류를 무기화한 것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터류 관련된 기업들까지 알아봤고요.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나서 이제 공약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오늘까지도 좀 시세가 괜찮기 때문에 오늘 공약주를 좀 기대해 볼까 네. 하는데요. 공약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이 종목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보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상신전자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그 EMI 필터라고 해서 전자파 차폐제를 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어. 우리가 지금 그 집에 쓰고 있는 TV나 냉장고나 이 백색 가전에는 대부분 다 상신전자가 만든 EMI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 필터가 전자파를 차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이 회사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ESS 여기에 들어가는 그 EMI 필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신규 사업 쪽에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여기에 이제 그 전자파 차폐 EMI 필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큰 서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이 준비도 잘 해놓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신전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매수가는 2,900원,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방맹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상신전자 언급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약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관세 협상 수석 대표 아카자 와료세이 경제재생상 등과 면담한 뒤 SNS에 큰 진전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카자와는 이후 미국 재무상무부 관계자 및 무역대표와 본협상을 이어간다. 일본은 트럼프발 관세 가운데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집중할 예정이며 한국도 일본과 함께 미국의 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이번 미일 협상 결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했다. 트럼프는 세계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를 90일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일본은 관세, 군사 지원,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러 왔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협상이 안보 이슈와 어떻게 연결될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경제,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 파월의 현실 직시. 파월 의장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둔화하면 물가도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관세는 물가와 실업률을 둘 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파월 의장의 인식이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아마 올해 내내 우리를 목표 달성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1% 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0.4% 가까이 2,45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700선 회복한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 미리 좀 선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칠 때쯤에 1시간 정도 마감 앞두고 나서 갑작스럽게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미리 어제 좀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우리가 오히려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상해 종합 지수는 좀 하락 중이고 홍콩 항생 지수나 니케이 지수는 일본 니케이는 상승, 우리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조금 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422원 정도거든요. 어쨌든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왜 우리 시장을 사지 않는지 언제쯤이면 좀 매수의 사인을 보여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네. 이럴 거면 어제 왜 뺐? 이게 더 먼저 아닙니까? 네, 그냥 그렇긴 하죠. 시장 분위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더 힘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인드를 잘 갖고 네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까지는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줬어요. 그렇죠. 어제 기관들 기관도 팔더라고요. 그냥 다들 아무것도 안 네. 했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다가 뭐 네, 그렇죠. 게임하고 있고 팔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네네. 않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이 돼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그런 이제 똑똑하시고 돈 많으신 분들도 내일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장세에서 모르겠으니까. 네. 이런 장세에서 저희가 살아남는 법은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모르겠고 내일 이제 미국 시장 얼마큼 빠지는지 보고 오늘 결정하자 그러다가 미국 시장 이제 빠지긴 빠졌는데 저희가 왜 나스닥이 한 3%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어요. 네. 장중에는 4% 이상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요. 네. 꼬리를 쭉 달고 올라온 거 보고 아 힘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은 좀 버텨야지 그러면서 또 쫙 들어오는 게 좀 변화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뭐 보니- 약간의 변화는 아니고 뭐 오늘 뭐 금통위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동결은 하긴 했죠. 근데 또 금통위 보고 나서 또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금통위에서 뭐 솔직히 별 말씀드려서 말이 없었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트럼프에 달렸다. 네. 예, 그리고 또 미국 결국에 관세 이야기를 한국은행에서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그렇고 네네. 지금 또 한국은행장님께서도 그렇고 네. 하고 수 있는 얘기가 제한돼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약간 그거로 인해서 어떤 경제 충격이 온다 그러면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물가 올라갈 거 뻔하고 공급망 교란될 거 뻔하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사태를 주시하겠다 네. 한쪽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은 예. 트럼프 분과 도널드 분이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예. 가중입니까? 같은 인격 아니십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말이 바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상황들을 보고 그에 따른 이제 지표를 보겠다는 얘기죠. 네네. 지표를 보고 시장이 얼만큼 감내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겠다.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네.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아이고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하다가 좀 돌아주면 좀 다행이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저희는 잘 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네.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는 한 2,450선 정도에서 네.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700선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뭐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음 주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상하는 거 그렇죠.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일본이 했잖아요. 일본이 협상했는데 뭐 방위비, 국방 관련 이야기 나왔다. 네. 트럼프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다음 주에 무역 협상,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요거 기다린다고 봐야 돼요? 가장 먼저는 제일 먼저 협상을 해서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일본을 많이 주시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베트남 이어갖고 일본하고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한다고 대기하고 했죠. 있는 거죠. 네. 번호표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뭘 들어주면 얼만큼
관세를 낮춰줄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쵸. 그게 확인되게 되면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조금 더 희망이 보이다 보니까 그때 시장이 좀 턴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하락해도 한국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에서는 직접적으로 타격들은 미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쵸. 이번 관세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을 두 가지를 해라. 네. 정부는 회피합니다. 관세가 올라오다 보니까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기업들은 공급망부터 다 엉망이다 보니까 타격을 받죠. 네. 소비자도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타격을 받죠. 네. 이걸 가지고도 미국이 회피한 겁니까? 그분 도널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쥐었다 폈다 하는 상황들이고, 근데 한국 입장 쪽으로는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관세를 얼만큼 낮출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편 관세 10%는 아마 고정일 것 같고, 네. 그 위에 한 14%를 싹 걷어낼 수가 있는 딜이라고 하게 되면 뻔하죠. 뭐 또 방위부터 또 LNG 관련된 쪽 투자하고 네. 있고, 뭐 소고기, 쌀 뭐 이런 쪽들까지는 다 네. 다양하게 그쵸, 돌아올 그쵸. 텐데, 그거를 받아주는 건 받아주는데 얼마큼 그걸 좀 걷어내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품목별 관세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것도 좀 폐지 쪽으로 갔으면, 왜냐면 우리 현대차 투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딜을 붙여갈 수 있는 것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미국에 투자할 테니까 뭐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도 없애자. 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주고받는 것들이 이제 아마 도마에 올라겠죠. 근데 이게 일본이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생긴다. 그럼 네. 일본이 생각보다 잘했다 그러면은 저희도 희망이 올라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주가 또 탄력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에 진짜 할인이 있을 것이냐. 네.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네. 일본이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뭐 막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트럼프랑. 근데 지금 부활절 휴일이잖아요. 네네. 네, 금요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장이 또 안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휴일 전에 빨리 해서 아마 빠르면 오늘 오늘? 네, 오늘 뭔가 정리된 저녁- 게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희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쉬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빠질지 모르니까 닫아놓고 네네. 저희는 랠리가 쫙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랬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바람으로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어쨌든 지금 환율이 네. 좀 안정되어 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좀 1,416원대까지인가 아까 내려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외국인이 조금 살 법도 한데 네. 뭐 기다린다고 치더라도 다음 주까지 기다린다 손 치더라도 뭐 조금 지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환율 이익도 있고 이러니까 살 법도 한데 안 사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외국인들은 이따가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네네. 그냥 딱 단어가 리스크 오프입니다. 리스크 오프? 예, 일단 탈출하자. 그냥 위험 회피해야 되는 예, 겁니까? 위험 회피하자. 그러니까 환율 뭐 이런 매크로 변수 이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에 이거 가지고 보면서 플레이를 한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을 줄여놓자라는 쪽으로 많이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관세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만 한국이 환율이 많이 워낙 내려왔네. 강세가 됐네. 그러면 좀 더 안정됐네. 그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숏 들어온 것들이 네. 좀 약간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좀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건 다음 문제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솔직히 환율도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99입니다. 네. 99가 간당간당합니다. 네네. 깨질 수도 있는 자리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왔죠. 네. 예전에 저희 기억해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경제 앵커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죠? 예. 네. 달러 인덱스가 네. 100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이나 그 밑이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높네요. 높은 거죠, 네, 솔직히. 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건 언제 제거가 되겠느냐? 또 정책이 해도 돼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예. 그냥 정치적인 안정이 네네.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그걸 보고 그럼 6월 달이겠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환율 흐름들이 관세 여파 좀 지나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 6월 달쯤에서 우리 정부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선거가 끝나고 예선과 끝나고 이제 또 선거도 끝난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야, 좀 해보자 이런 쪽으로 나오겠지. 다 정책들 이렇게, 막 나오겠죠. 예, 정책도 나오고 좀 통합하려고 하는 분위기 나오고 그러면 안정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어떤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중요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만약에 안정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돼 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원화 강세가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시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체 어쨌든 뭐 환율이 그 네. 나라를 강한지 안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 나온 기사 보다 보니까 네. 와, 3월 달에 네. 그러니까 한국의 신용카드액 그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죠? 보고 정말 슬프더라고요. 왜요? 네. 모든 게 다 줄었습니다. 모든 게 다 주는데 딱 소비도 줄고. 예. 그러니까 급감했어요. 카드 소비 자체가. 그러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나 결제 막을 데 없으니까 이걸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딱 두 가지. 의료비랑 그리고 또 교육비 두 가지 의료 빼고 교육만 늘어났어요? 그거만 살짝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급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픈 건 어떻게든 가야 될 거 그쵸, 아닙니까? 살아야 빚내서라도 되니까. 네. 가야 될 거고 교육비. 나는 애들을 위하여. 나는 힘들어도 애들은 교육을 시킨다.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네, 아직 그렇죠. 우리 앵커님 화이팅. 네. 네. 이런 쪽에 그거만 빼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아끼지 않을 것만 빼고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쵸. 얼마큼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런 김민수 쪽에서 대표님 힘드시잖아요. 지금 환율도 높은데 미국으로 돈 많이 보내셔야 되니까. 네, 좀 제발 좀 트럼프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지금 진심으로 트럼프를 미워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네, 어쨌든 그럼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대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거가 끝나고 난 상황이어야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내부적인 이슈로 네네. 인해서 좀 안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일단 달러가 아무리 그러니까 달러가 아무리 약세가 달러 간다고 인덱스가 하더라도 내려가도. 달러 강세폭은 일단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도 우리만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일본도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강세폭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140에는 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145가 인탈했고 요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강세죠. 네네. 근데 예전 수준만큼 또 강하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또 이쪽도 만약에 걱정을 하는 게 이것도 관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일본 입장 쪽으로는 엔은 저를 계속 유도를 하던 국가였고 거기서 그쵸. 일단 금리도 올리고 이제 우리도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리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공격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여파들이 엔고로 나온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쵸.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것도 달러 약세만큼 강하게 또 엔고가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산업으로 좀 가볼까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라야 네. 반도체를 외국인이 사줘야 우리의 지수가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퍼질 테니까 어쨌든 바이코리아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문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고 관세 다음 주에 어떻게 협상하는지 또 원달러 환율은 선거 때까지 대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이 좀 거쳐지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려줄까요? 참 그러네요. 올려줄까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본다는 게 네.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근데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 나왔던 엔비디아부터 잠깐 볼까요? 네. 엔비디아 가지고도 어제 말은 많고 탈은 많았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네.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단어가 수출 면허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수출 면허를 발급받고 그러니까 수출 면허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허가는 정부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힘들어 보이고 좀 지쳐 보여요. 네. 그러면 살짝 허가해주고. 야, 이번 달은 보내라. 보내. 이렇게 나올 수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의 그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손실을 반영하겠다는 쪽이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그거는 트럼프가 결정한 거고 도널드는 그렇게 결정 안 해. 그러면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쪽들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는 너무 또 위축돼서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또 언제든지 상황 바뀌게 되면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더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나 어제 ASML에 얘기했던 부분들 거기서 나왔던 CEO가 직접 얘기했던 것들 일단 관세 불확실성과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수준은 위축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항구적으로 꾸준하게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미국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업들을 나는 B2B로 이제 영업하는데
그 상대 그 메모리나 아니면 반도체 회사들이 웨이퍼 만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쵸. 그럼 나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나올 수 있는 네네. 가장 큰 얘기들입니다. 가이던스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엄청 낮아졌더라고요. 네, 낮아지거나 아니면 불확실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럼 보수적인 걸 받는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아니 뭐야 이후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주가는 영향을 받겠죠. 네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오늘 3시 오후 3시 가게 되면 TSMC 실적 발표입니다. TSMC 오늘 네. 실적 나오죠. 거기도 이제 어떤 쪽으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TSMC에서 이제 패키징까지 다 완료를 해서 그것까지 나가는 실적이 이제 반영될 걸로 보는데 네. 그 코어스 패키징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전망이나 아니면 또 그게 약간 뭐 지금까지 1, 2, 3월 달 나왔던 실적 그 동향들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네. 앞으로 계획들이 약간 전망들을 좀 꺾는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KPX 투자나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한국은 네. 이것도 뭐 다 영향을 끼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 반도체 품목별 관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이것도 다음 중요하죠. 주에 하는 거죠. 반도체 관세. 이건 잘 모르겠어요. 품목 관세도 아직 명확하지 않나요? 그죠? 다음 주다 뭐 한 달 뒤다 뭐 요 상황이 되다 날짜가 보니까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마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희가 다 통틀어서 네. 우리는 뭐 들어준 거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또 의약품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의약품 수출이 미국 쪽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뺀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까지는 해줘라라고 하면서 그거 같이 딜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까지 좀 끝나야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럼 시장이 반등해서 좀 여력을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전용 모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안 빠지는 게 다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작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지금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104달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나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힘들 것 같으면 풀어주고 네. 또 잘한다 하면은 또 옥죄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도 그렇고 뭐 달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언제는 뭐 강달러가 좋다고 하다 어쨌든 약달러가 좋다고 하다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어쨌든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드라마틱하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부담이 쌓여 있는 자체로 엔비디아 주가는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거기다가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효율을 따라서 갑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조달해서 가장 싼 데서 조달해서 만들어다가 가장 비싸고 좋은 데다 팔겠죠. 그러니까 돈 잘 받을 수 있는 데다 팔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공급 쪽의 라인들이 지금 엉망이 돼 버렸다 보니까 거기다가 팔려고 하는데 파는 것도 못 팔게 해요. 이 둘 다가 지금 엉망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앞으로의 계획들은 네. 되게 가변적일 수밖에 없겠죠. 정책에 따라서 네.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투자자들이죠. 그쵸.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가로막힌 선 쪽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나왔던 고가 대 부분이 약간 115달러대. 네네. 예, 여기는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네요. 네. 이럴 때 만약에 엔비디아를 투자해서 나 이것만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흘러내릴 때마다 사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추세 전환 됐다 올리니까 와 좋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죠. 네. 네, 밑으로 흘러내릴 때마다 그러니까 좀 보게 되면 한 90달러 때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90달러에서 그래요? 100달러 사이까지 들어왔었을 때 그때 밑으로 밀릴 때마다 대가는 게 낫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바뀔 거야 하고 대겠다간 뭐 안 풀어주고 그러니까요. 네, 실적은 뭐 비용들하고 부담 반영해서 흔들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논리의 게임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뭐 어쨌든 뭐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지금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줍줍 그야말로 줍줍하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가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떨어질 때 사버리고 네. 오르면 바로 팔고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자는, 좋죠. 하자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요즘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 많던데.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국 시장 하세요. 지금은 한국 시장이 더 셉니다. 그렇죠. 네. 미국 시장은 근데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 판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R을 보게 되면 지금 18배에서 20배 사이 정도쯤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비쌌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구간 쪽으로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은 PR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자유롭지 못하고 한국 시장은 작년에 미리 빠졌습니다. 그쵸. 네, 초토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초토화. 예, 초토화. 네. 예, 그 표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만약에 똑같은 걸 보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도 아예 미국 시장 갖고 있다가 그냥 물려도 나중에 가게 되면 회복하겠지. 올라오겠지. 그 사이에 밸류 있는 쪽들은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 돈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투자했었으면은 훨씬 더 낫지 그쵸. 않았을까?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어제 이거 중국 규제 이야기 나오니까 좀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어제 마지막에는 좀 빠지던데 오늘은 또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중국에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번에 H20을 못 나가게 되면은 타격을 받습니다. 둘 다. 그래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들어갈 때 HBM3, 3E 이쪽을 계속 또 네네. 시도를 하는 거지. 작년 여름 때 가보게 되면 정확한 문구가 H20 쪽은 삼성전자도 진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사양 쪽들은 아직 통과가 못 못됐다고 들어가고. 봐야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은 H20은 작년 여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었어요. 들어가는군요, 삼성께.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너무 바빠요. 하이닉스가 그쵸, 지금 HBM3E까지도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 카바하고 HBM4 협력하고 있는데 그 빈자리는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겠다는 쪽에서 들어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기서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쪽에서 H20을 딱 막았다. 네. 타격을 받는 거죠. 타격이 있네요. 네, 그래서 둘 다 타격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더 타격은 클까요? 크겠죠. 타격이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의 타격들은 그러니까 포지션이 자체가 이제 HBM3E 쪽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다 아웃돼 있기 때문에 실적 타격들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SK하이닉스는 더 고사양 쪽에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괜찮다. 네,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게 아니죠. 그쵸. 약간 지금은 나레이티브가 더 지배하는 모습들이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주가가 더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네네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 이상이 없다. 그거랑 우리 전혀 크게 영향 없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는 그 HBM 가격과 그리고 네. 또 수주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벌써 이건 다 끝났다라고 나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여력들이 더 빠르게 된 하이닉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쪽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그게 없어져야 되겠죠. 네, 다 아시는 요 불확실성이 네. 어떻게 제거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조금만 더 들어가 봐서 SK하이닉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어제 뭐 오늘 뭐 한미 반도체랑 뭐 약간 예. 예.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어쨌든 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C 본도를 다 받아야 되니까 네. TC 본도도 많이 필요하겠죠,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뭐 또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이러면서 한화 쪽에다가 또 손을 벌리고 이럽니다. 일단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는 우리 HBM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준비 많이 할 거야. 같이 많이 같이 했잖아요. 예. 손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독으로 고마운 거죠.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 우리 쪽으로 직접 돼. 그러면서 실적의 레벨업을 탁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화 비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한화가 들어오는데 한미 반도체 입장적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쵸. 네. 저거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랑만 하기로 했잖아. 네, 하이닉스는 왜 들어와?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올리고 한화에 대해서도 또 소송도 걸고 이렇게 되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한화 쪽을 좀 더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항의를 하는데 SK 하이닉스 입장 쪽에서는 밴더를 하나를 두는 것보다 두 개나 뭐 세 개 두는 게 더 그쵸, 좋겠죠. 그쵸. 네. 그런 쪽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잠깐 삐지고 가격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서 AS 인력들을 철수를 하면서 약간 갈라서는 분위기가 나죠. 네네.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저거 좀 분위기가 예전과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분위기가 아니네라 쪽으로 네. 가는 게 지금 현상인데 오늘 주가는 또 올라가요? 올라옵니다. 네. 요거를 공매도 청산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아까 아침에 보니까 그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약간 센티적인 입장 쪽에서 정리가 되는 관점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아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서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하게
계속 또 공매도 청산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네. 되면 보통 그때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좀 레벨 다운이 됐던 가격대가 7만 5천 대쯤이 됩니다. 네. 이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공매도 청산하고 주가를 정리해 가느냐.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도 이거 안 되겠네. 나도 정리해야 되겠네. 딱 연쇄적인 작용들이 들어오죠. 네네, 그렇죠. 그 기점들이 7만 5천 대를 보고 대가시기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전반적인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오늘 내일은 또 내일도 외국인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네. 미국과의 우리 관세 협상을 체크해봐야 되고 조금 더 가면 한 달 반 정도 뒤에 대선을 치르고 나야 그때 상황을 봐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군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한 달 반은 어쨌든 저희가 또 그 안에서 또 수익 내는 거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나온 소매 판매 지표마저 사재기로 해석되는 깐깐한 미국 시장, 엔비디아 급락, TSMC 한국 시간 오후 3시 2025년도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대한민국 증시 웹툰주 급등세의 특징주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게 잘 나와도 시장에서는 관세 우려 때문에 사재기로 자동차를 산 일시적 수요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쵸? 평상시대로라면은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도 소비자들의 소비 구매 여력은 끊이지 않았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표마저 안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강조하는 바람에 마지막 희망마저 날려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투표권은 이번 연도에 없지만 지난해에 아주 뚜렷한 인상을 남겼던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죠. 보우먼 이사에 이어서 젊은 여성 매파로 자리 잡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한 베스 해맥 총재조차라고 하긴 그렇대 매파 성향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제는 아무도 엔비디아를 구해주지 못했다. 결국 엔비디아는 급락을 했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21선에 다 부딪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핑계를 찾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다 뭐 나름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는 1.73 빠졌습니다. 자, 나스닥은 3% 넘는 급락을 했죠. 자, 나스닥을 볼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지금 21선에 막힌 모습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도 21선에 막혔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21선에 막히는 저항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다로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다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21선의 저항을 받기 시작하는 붕괴가 일어나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이것을 다시 21선을 뚫는 모습이 나오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반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독일 닥스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21선과 이제 만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브라질은 딱 21선에 막혔죠. 자, 세계 증시가 대부분 21선 밑에서 올라오다가 21선과 조우하는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뭐 굉장히 뜰 거라는 뭐 어떤 외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농부들이 계속 가장 직접적으로 빠른 타격을 입고 있죠. 미국의 농산물들을 중국이 많이 소비를 해줬기 때문인데 그게 막힌다면 결국에 어디 농산물을 찾을 것인가. 지금 중국이 브라질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브릭스라고 자기네들끼리 또 경제권에서 또 친하잖아요. 거기서 뭐 달러를 대체하는 브릭스만의 통화를 써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트럼프를 자극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만약에 미국 농산물을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한다면 브라질을 택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지금 이번 기회에 농산물, 농업 쪽으로 부응할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도 증시입니다. 인도 증시는 21선을 넘어서 지금 위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인도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틈새.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입장에서 이 중국의 대체국을 찾는 가운데 인도, 예를 들어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보다 인도가 이 여러 면에서 지금 그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스콘이 아이폰의 제조를 인도 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였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인도랑 브라질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 속에서 끼어 있는 가운데 약간 빈틈에서 조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양쪽으로 지금 그런 그 관계에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도 지금 좋은 모습이네요. 자, 중국은 지금 반등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도 마찬가지죠. 자, 심천도 상해보단 지금 약한 모습이지만 음봉이 떨어져서 지금 일단 반등을 좀 했고요. 뭐 상해 심천이라고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중국이든 미국이든 증시는 같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도 일단 강하게 음봉을 뽑았으나 양봉을 뽑았으나 그 다음에 후속 2탄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21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21선에 지금 이 저항권의 영향에 지금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만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대만도 21선에 닿기도 전에 이미 꼬꾸라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거의 다 비슷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명선이라고 불리우는 21선의 저항을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맞닥뜨리고 아니면 맞닥뜨리기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1선의 저항권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시세가 조금 죽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다시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21선을 좀 뚫긴 했네요.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저항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저항에 닥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미스터 마켓은 이 차트의 모든 것을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일어난 일까지 알고 있다. 이런 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기술적 저항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던가 트럼프의 발언,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런 거 이미 다 차트에 녹아 있다. 그런 차티스트의 입장에서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빠진 거지. 거기다가 이제 저항권에서 빠졌다는 이유를 들기 위해 파월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느니 무슨 뭐 지금 엔비디아의 무슨 그 레거시 반도체가 중국 수출이 제한이 됐느니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차트가 후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20원을 터치하고 오히려 1,400원대로 지금 가고 있죠. 자, 지금 이게 미국의 국력이 흔들려서 물론 국력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 달러라는 최고의 안전자산, 금, 미국 달러, 미국 채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삼총사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들. 그 안전한 자산들 중에 유일하게 금만 세고 있고 달러랑 채권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달러가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달러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차트, 결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차트죠. 떨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외국인의 순매수에 의해서 지금 떨어질 수가 있는 알고리즘이 가장 강하게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아시다시피 외국인 순매수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만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WTI는 조금 반등하지만 반등의 세기가 내려가는 폭보다 이 기울기보다 상당히 약해서 반등은 제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WTI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지표로서 트럼프가 계속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950억 팔기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260억 사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순매도 계속되고 있죠. 자,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서 실적이 좋고 기업의 비전이 좋고 전망이 좋아서 우리나라 기업을 마구 사들여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였다면 더욱더 좋았겠죠. 지금은 단순히 근데 미국의 국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화로 표시되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 자산도 좋겠지만 그 기업이 좋아야 주식을 사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은 좋은데 그것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20위 안에 딱 한 종목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방어주 딱 한 개 빼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7% 가까운 급락세였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쿄는 그래도 오르는 게 좀 많긴 합니다. 주가이 제약이라는 방어주, 제약주가 지금 가장 많이 2.40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니케이보다 아까 약한 지수의 모습을 보셨다시피 시가총액 상위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중화텔레콤, 통신주랑 화난금융지주, 금융주. 자, 방어주만 지금 방어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결국 그 어저께 급락이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레이먼드 제임스의 그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H20 수출 악재에도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보고서를 내긴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태주랑 오량액은 지금 21선에 딱 붙었죠. 자, 실적은 계속 좋고 전망도 계속 좋고 보고서도 매수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천의 CATL과 BRD도 마찬가지죠. 계속 좋은 얘기. 배터리 사업 성장 모멘텀. 우리나라 배터리주만 죽쓰고 있지. 얘네들은 지금 그 배터리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고요. 1기가와트 시당 수익도 1.16 그 위안을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중국 CATL 2차 전지회사는 잘 나가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도 21선 가까이 반등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GM, 포드가 지금 말을 했는데 만약에 관세 완화를 트럼프가 안 해주면 차량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포드를 안 살 수도 있죠. 더더욱. 그리고 도요타랑 혼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관세를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미룰 겁니다. 소비를.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자, 오늘 TSMC 지금 대만 시간으로 2시니까요. 자, 시차 1시간 난다고 말씀드렸죠. 대만 시장도 9시에 열리는데 시차가 1시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기엔 10시에 열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시에 지금 1분기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 시장이 마감될 때쯤 TSMC의 컨퍼런스 콜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025년 3월 매출은 이미 나왔죠. 3월 매출은 지금 그 46.5% 증가를 했고요. 그 1분기 매출도 41.6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 증가한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가이 제약과 닥게자 제약 오늘 방어주를 지금 미국에서 오르고 있고요. 일본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홍하이 프리시전이랑 페가트론입니다. 자, 바로 이 폭스콘의 모회사 그리고 폭스콘과 함께 OEM, ODM 아이폰의 OEM, ODM 맡고 있는 페가트론이라는 회사죠. 자, 지금 다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아이폰의 그 이슈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퓨리오사 AI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요즘에 오르는 거죠. 4x4가 상한가를 또 갔어요. 방금 전에. 자, 테마파크에는 지금 한 그 장관 그 테마주가 껴 있는 것이고요. 웹툰 종목 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12.97, 와이랩 9.31 이렇게 나갑니다. 뒤로 가볼게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 그렇죠? 대선 지금 그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대구 북구의 대연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대연도서관은 이런 식으로 2015년도 웹툰 창작 프로그램 수강생 지금 모집하고 있죠. 6월 28일까지. 지금
이 대연도서관 안에서 이 웹툰 창작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웹툰 전문 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의 방문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 지금 웹툰주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강유정 그 대변인이 밝혔죠. 대구 대연도서관은 대구 최초의 웹툰 특화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웹툰 기업 및 작가와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움직였다. 내일 아마 이 방문하는 직전 혹은 방문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K웹툰이 일본 망가를 꺾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오늘 그 웹툰주 강세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일본 망가를 망가뜨린 K웹툰의 이력에 다들 도망가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갈등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영향 궁금하실 텐데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이 오늘 도움 주실 겁니다.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로 뭐랄까요? 그 중국산 배터리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예. 일단은 네. 사실은 뭐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과연 얼마만큼의 관세가 부과되는지 그 사실 그 뭐 완전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사실 뭐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제 한 173% 정도 관세가 부과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용은 153%, 그 다음에 ESS용은 136%. 이게 내년에는 153%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또 있어요. 네. 또 일부에서는 그 EV용,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그 자동차 부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73.4%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실 50%를 넘어가는 관세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관세가 50%가 넘어가면은 그 자체가 사실 핵폭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럼 중국산 배터리가 과연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 뭐 이런 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53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얼추 되겠죠. 중국이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수출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거에 한 4분의 1, 25%. 그 다음에 용량 기준으로 16%가 미국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의 최대 수출처가 사실은 이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막는다 하는데도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1위였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은 전기차용 배터리보다는 사실은 ESS용 배터리가 거의 미국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런지. 일단은 북미 지역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산 배터리들의 어떤 그 중국산 배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맞겠죠. 기존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들이 있었지만은 ESS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본격적인 제재는 26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이게 사실은 본격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 중국의 어떤 배터리 그 수출, 미국으로의 어떤 수출은 상당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관세를 맞고서는 사실은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경쟁력 측면에서 거의 완전히 경쟁력을 갖다가 상실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물량은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들은 딱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인데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나소닉이 있긴 하지만은 캐파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 상당 부분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반사이익이 톡톡히 받을 가능성이. 네, 그렇죠. 특히 이제 ESS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그 대부분이 사실은 ESS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를 갖다 높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사 효과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ESS 배터리 분야를 갖다가 잠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한국이 사실 ESS 배터리 분야에서는 특히 LFP ESS 배터리죠. 어떤 대응 능력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련이 되지를 않았어요. 딱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바로 먹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미시간 공장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생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중국 난징 공장은 일단 됐고요. 근데 중국 난징 공장에서 미국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중국산이라고 취급을 받을 테니까. 결국은 미시간 공장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캐파에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정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중국산 ESS 배터리를 갖다가 완전히 잠식을 할 거다. 특히 뭐 ESS 배터리가 사실은 뭐 LFP 배터리로만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ESS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3원계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 SDI라든지 이런 거는 3원계로도 ESS를 만드니까요. 우리가 그게 강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3원계랑 LFP랑 이렇게 경쟁을 못했던 이유는 LFP 가격, 특히 중국산 LFP 가격이 워낙 가격 경쟁력이 우월했기 때문에 저렴하고, 그게 이제 3원계 그 ESS가 어떻게 보게 되면 침투를 못했던 건데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맞게 되는 이상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ESS 배터리의 어떤 설치가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3원계가 됐든지 LFP가 됐든지 가릴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LFP 쪽이 아니라 3원계 쪽 그 ESS 장치들도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수혜는 뭐니 해도 미국의 생산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중에 이제 제일 유리한 업체는 뭐 골라보라고 한다면 이제 LG 엔솔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역시 대장주가. 그게 이제 100기가와트 정도를 갖다가 이미 생산 능력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고 미시간 공장 같은 경우에 일본을 LFP 라인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LFP 배터리를 갖다 본격적으로 생산하니까 중국산을 대체하는 어떤 최선봉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어떤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그 중에서도 LG 엔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그 배제한 만큼 또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데 LFP 다 먹지 못하더라도 3원계로 또 공략할 수 있고.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비슷해지거나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급한 건 미국이 될 것이지 우리가 좀 먹을 게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상호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부터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빼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여기는 ESS는 빼고 전기차용 배터리가 1, 2월 달 통계를 내봤더니 YOY로 전년 이제 동기 대비겠죠. 24.4%가 감소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수입액은 2억 8,900만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그 전년 같은 기간에는 한 3억 8,300만 달러에서 24.4%가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월 수입액은 오히려 YOY로 14.8%가 늘었어요. 근데 2월 달에 얼마가 줄었느냐? 8%가 확 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이게 중국산이 왼쪽이죠. 3억 8,300만 달러에서 2억 8,900만 달러로 24.4%가 확 줄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액은 늘었습니다. 5억 5,600만 달러에서 6억 8,400만 달러. 그럼 중국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다른 그 나라가 빈자리를 치고 누가 차지했느냐? 네. 한국, 폴란드,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폴란드도 결국은 뭐 유럽에서 그러니까 한국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아, 그 물량. 그러니까 그 중국산은 대폭 줄고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랑 뭐 일본산 이제 수입이 대폭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2월 달에 이제 왜 이렇게 줄었나를 갖다가 네.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월 달까지만 해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산 그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얼마였냐면은 원래 기본 3.4%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25%를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28.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가격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펜타닐 관세 10%를 때렸잖아요. 네, 2월 4일 날. 네. 그래서 그게 38.4%로 관세가 확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2월 달에 여기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38.4%인데도 사실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입액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3월, 4월에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가 173%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3월, 4월로 갈수록 앞으로 점점 중국산 배터리의 어떤 수입은 추세적으로 급감할 거라. 뭐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추산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관세 폭격을 맞고서 1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산 수입 붐이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2월 달에는 굉장히 급감을 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빈자리는 한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이 메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벌써 1, 2월 달 관세 폭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1, 2월 달인데도 미국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사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그 우리가 보통 완공이 전부 다 된다는 가정하에 한국 배터리 3사의 개폐가 600기가와트에 달하잖아요. 네. 미국에만 600기가와트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어떤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관세를 물고도 그게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중국산은 급격히 경쟁력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한국산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자재라든지, 네. 가령 뭐 양극재라든지, 그 원가 상승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물지 않느냐.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호 관세 같은 걸 갖다가 막부서 설사 어떤 소재 부품들을 갖다가 미국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배터리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도 월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도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이슈를 윤석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미국 현지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네네.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잭팟 소식이 또 들려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ESS 시장에서 그것도 예. 뭐 ESS 시장은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는 그 연이어서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수주의 어떤 낭보들이 계속 정해졌죠. 네. 미국 업체인 뭐 테레젠, 그다음에 엑셀시오, 그다음에 델타라는 데서 한 7조 원 정도의 어떤 수주를 이미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LG 엔솔의 그 ESS가 사실은 유독 약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쪽에서는 사실 좀 약했죠. 수주 소식이 좀처럼 뭐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일본이라든지 그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아니면 BYD라든지 이브 에너지 같은 데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명함 자체를 못 내밀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 연합 이런 데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워낙 밀렸고.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3원계에서 계속 주력을 하다 보니까 LFP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 늦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중국 업체들의 어떤 텃밭이라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수수 소식이 슬슬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이 그 일본 업체인 그 일본 그 전자 부품 업체죠. 옴논의 연말부터 한 2기가와트. 그러니까 이제 가정용 그다음에 상업용 ESS를 갖다 공급하는 계약 체결이 거의 임박했다. 뭐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수천억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오스트리아 F사와 1조 원이 넘는 가정용 산업용 ESS 계약이 또 임박했다. 그 외에도 유럽 업체 한 서너 개 업체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갖다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총 ESS 분야에서 지금까지 어떤 수주받은 걸 총합하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뭐 굉장히 그 LFP ESS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그 중국 업체들과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싸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거에 돌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LG엔솔이 어떻게 보게 되면 LFP 개발에 좀 솔선수범해서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좀 솔선수범해서 좀 앞서 나갔던 게 이런 어떤 낭보가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됐다, 기재가 됐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LG엔솔의 그 LFP 배터리 그 양산 어떤 그 시점을 놓게 되면은 미국의 미시간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전기차 라인이었는데 이걸 갖다 LFP 라인으로 바꾸면서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폴란드 공장이죠. 그게 이제 연말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중국 난징 공장 같은 경우에는 ESS 전환을 갖다가 완전히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 단계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폴란드 공장이겠죠. 미국은 이제 미시간 공장에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류 비용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를 갖다가 일단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 연합이라든지 일본 업체들의 어떤 수주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LFP 배터리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품질 면에서 이제 중국 업체와 거의 견줄 만한 어떤 수준, 아니면 그보다 약간 능가하는 수준까지 LG엔솔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도달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한 20에서 30% ESS 분야, LFP ESS 분야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기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현재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우리나라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압도적인 우위였는데 LG엔솔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 3% 점유율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20에서 30%까지 점유율을 갖다가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명함을 못 내밀었던 일본,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ESS 시장에 우리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중국 업체들과 본격적인 어떤 큰 대전 이런 걸 갖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유럽에서 협상 테이블에도 못 앉았는데 네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당당히 올라갈 수 있고 네네네. 이거는 미리미리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 개발에도 주력한 이제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또 회복 혹은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네네. 뭐 긍정적인 소식이 예, 그렇습니다. 일세이고. 네. 또 이제 미국 쪽에서요 네네. 그 가정용 충전기? 네네, 그렇죠. 전기차 충전기, 예, 예,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예. 그런 설치도 급증하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면서요. 이게 제가 이제 단신으로 이걸 갖다가 뽑아봤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원래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공충전소를 갖다가 대폭 증설하기로 했잖아요. 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걸 갖다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정에서는 전년 올 1분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율이 57%나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네.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충전소보다도 단독주택들에 많이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가정용 충전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녁에 퇴근 와가지고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식의 정책을 갖다가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용 충전기가 늘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전기차 확산, 그다음에 미국 어떤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 전동화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한층 더 가속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우리 기업들 딸 거 없다, 자신감 있게 좀 나가자, 이런 희망으로 좀 느껴집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기차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시간이 갈수록 조금 탄력이 더 붙고 있네요. 코스닥에서 특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단은 기대감이 조금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일본과의 협상이 미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는 건 없지만 한번 그런 뉴스들을 체크해보면서 다음 주를 미리 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